노에피네프린도 상당하게 뇌에서 참 많은 부분을 작용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이제 나오게 되는 글루타메이트라는 물질은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부분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양이 많아지면 사실은 아직은 그 의학적인 그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잘 규명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미노산 계열 부분을 들어가는데, 아미노산은 그 뇌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글루타메이트랑 가바인데, 하나는 흥분성, 뇌를 자극하는 쪽에 작용을 하는 거고, 가바는 억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은 뇌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로 치면은 글루타메이트는 뇌를 흥분하는, 그래서 학습, 기억, 또 너무 흥분하면 이제 정신병리적인 어떤 특성들에 관여를 할 수 있을 테고요. 가바는 억제성 신경세포인데, 그 가바 A, B, C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바 A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 수용체에 특별히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바 수용체인데요. 여기 이제 세포막이고요. 세포막에 이렇게 가바 수용체가 있고, 이 중간에는 또 이게 클로라이드 채널이 있습니다. 이온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가바만 달라붙는 부분이 아니라 이래저래 뭐 술도 달라붙고 여러 가지 바비추되어 있다. 이것도 이제 약물이거든요. 약물도 달라붙는데 특별히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약물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조다이아제핀 약물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가바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 뭔가 이렇게 흐름을 같이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벤조다이아제핀이 도대체 뭐냐? 이게 그 항불안제의 대표적인 약입니다. 이것도 이제 약이 먼저 개발된 거예요. 약이 나온 다음에 야, 어떻게 이 약을 쓰고 그렇게 불안이 줄어드느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가바 수용체들이 발견이 되고 연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벤조다이아제핀 수용체가 이제 그 불안을 줄이는데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에 보면은 엔도지니어스 오피오이드라고 돼 있죠. 엔도지니어스 오피오이드. 엔도지니어스라는 거는 내적으로 생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낸다. 근데 오피오이드는 뭐죠? 마약입니다. 네, 마약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마약을 생산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네, 뭐 박수를 치고 기쁨에 겨워 있으면은 엔돌핀이 나와서 암도 해결하고 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엔돌핀과 흡사한 비슷한 그 물질이 엔도몰핀이 있거든요. 엔도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엔도지니어스, 지금 얘기하는 그 엔도 앞부분에 있고, 몰핀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몰핀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쓰면 뭐 암과 같은 그런 극심한 통증도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진통제로, 어떤 진통제로도 해결이 안 되면은 최후로 쓰는 진통제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마약 성분의 진통 효과를 보이는 약인데, 그런 성분이 우리 뇌에서 자체적으로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 엔도몰핀 비슷하죠, 발음이. 그런 성분들이 우리 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우리의 뇌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물질이 뭐 온몸에 퍼져서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을, 엔돌핀, 엔도몰핀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 몸이 강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면역력이 증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백혈구가 한 마리가 여러 명을 해결할 때 훨씬 더 잘 해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도 해결할 수 있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그래도 다 낫는 건 물론 아니죠. 암세포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 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자기네들이 없애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으면서 나 나쁜 세포 아니에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증강이 된다고 꼭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애들이 자기 얼굴을 탈바꿈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꼭 암세포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면역력이 증강이 되면은 많은 해결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제 딱 3개로 추각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 하나는 도파민, 하나는 세로토닌, 또 하나는 벤조다이아제핀. 3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머지 시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물론 다른 뭐 노에피네프린이나 몇 가지도 더 다루는데요. 도파민, 세로토닌, 벤조다이아제핀. 이 3가지로 그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끝나요. 왜 그런지는 또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3쪽에 보면은 약의 몸속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약동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약의 효과라고 해서 약력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위에는 파마코카이네틱스, 밑에는 파마코다이나믹스, 이렇게 2가지 용어가 좀 비슷하죠? 위에는 약이 몸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분해가 되고 몸에서 혈중 농도가 어떻게 올라가고 그야말로 몸에 어떻게 돌다가 나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번째 약의 효과는 그 약이 과연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약의 몸속 이동인 약동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이 오랫동안 작용하려면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되는데, 몸에 들어왔다고 그냥 분해가 다 돼버려서 기대보다 훨씬 더 분해가 빨려버리면은 그거 큰일 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약동학만이 아니라 음식에도 중요해요. 뭐 요즘 뭐 닥터 캡슐 해가지고 장까지 가야 된다, 살아서 가야 되는 유산균 해가지고 뭐 캡슐을 씌었니 많으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왜 걔네들이 나오죠? 위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거든요. 네. 산이 너무 독하니까 위산 때문에 웬만한 애들은 거기서 다들 꾀꼬닥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아남고 유산균이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 캡슐을 씌우자, 뭐 이런 얘기죠. 네. 우리도 그래요. 약 중에 캡슐 약들 중에서 그 캡슐 자체가 위에서 버티라고 만든 캡슐들이 있어요. 그런 약은 아유 나는 캡슐이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털어서 먹으면 매우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겨우 버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요즘은 캡슐 자체로만 만들지 않고 아주 작은 알갱이 자체에서 또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약을 이렇게 빻아도 그런 어떤 부분이 파괴되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는데, 또 옛날 약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캡슐 자체. 그리고 처방용 제제라는 약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껍데기가 코팅이 단단한 겁니다. 게를 깨서 먹는 거는 정말로 무식한 일이죠. 네. 약을 겨우겨우 껍데기를 만들어가지고 12시간 천천히 나오게 해라 그랬는데 뚝 잘라버리면은 그걸 어쩌요? 네. 심지어는 그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양을 넣어놓고 조금씩 12시간 나오게 했는데 뚝 자르면은 한 번에 약이 확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용량보다 너무 높아지고 효과는 또 바로 떨어지고 하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방용 제제인지 아닌지, 잘라서 먹을 수 있는 약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몸속 이동에서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은 먹으면은 당연히 이제 밥과 같이 위 장관을 통해서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결국은 뇌에서 가는 것도 피를 통해서 가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위치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만 가는 게 아니겠죠. 물질이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걔네들이 뭐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그냥 피가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만 작용하는 부위에서만 해당되는 데에 닿을 뿐이죠. 다른 데는 닿기는 닿아요. 근데 작용을 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정말로 작용을 안 하나? 아니죠. 네, 걔네들이 뭐 나름대로의 형태가 있는데 꼭 원하는 우리가 부위가 있지만은 거기만 작용하겠어요? 안 그래요. 다른 데도 뭔가 건드려지거든요. 그게 뭐냐?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작용은 원하는 위치에서만 해당되는 어떤 영향력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건드려지고
또 모양이 약간 비슷하면은 거기에도 자극을 줘요. 그래서 부작용, 원치는 않지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작용이 있어요. 아까처럼 심지어는 부작용이 등극을 해서 진정한 약으로 승화되는 경우도 비아그라나 저희 정신과 약들 같은 경우들이 오히려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대표적인 약들 중에 하나죠. 그렇게 이제 약은 피 속으로 흡수되고 분해는 대개는 간에서 분해가 됩니다. 모든 약들이 거의 대부분 98, 9%가 대부분 간에서 배출되는데 아주 일부의 약들은 심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약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간에서 그 효소들로 인해서 분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간이 기능이 좋으면 괜찮은데 간이 기능이 나쁘면은 밥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다 간에서 분해를 해야 되니까 이게 도로가 병목 현상이라는 것처럼 차는 많이 있는데 길이 좁아지면 차가 이렇게 몰려가지고 잘 못 가잖아요. 그런 병목 현상처럼 약이랑 밥이랑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간이 기능이 안 좋으면은 분해가 더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가 계속해서 변으로 배출돼야 되는 시간이 빨리 안 오니까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그 신경 전달 물질은 뭐 콤투, 마오 이런 애들이 분해를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몸에 있는 약은 뭐가 분해하느냐? 결국 간에 있는 효소에서 분해해야 되는데 걔가 기능이 적으면은 당연히 몸에서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약을 다른 사람들은 좀 적게 먹어야 돼요. 분해가 덜 된다는 건 그만큼 오래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고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체중 체크하고 이 사람은 어린이니까 어른이니까 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 양에 관련된 부분이죠. 거기 제가 적혀놓은 특수한 성분 혹은 표장으로 약의 배출 농도, 시간을 조절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그 재질로 인해서 원래 약의 기능보다 훨씬 더 약이 우리 몸에 남아있게 하는 겁니다. 분해가 빨리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코팅의 재질이든 뭐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개발을 여러 가지로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할로페리돌 할돌 데카노이트라는 약은 이게 항정신병 약인데 주사약이에요. 근데 4주가 가요. 주사를 한번 딱 맞으면은 약이 4주가 가요. 몸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축적이 돼서 거기서 서서히 배출이 되기 때문에 4주 나갑니다. 그러면 약 매일 먹는 것보다 편하겠죠. 네. 하지만 요즘 거의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딱 줬으면은 4주 내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몸이라는 게 가끔 뭐 열이 나서 약을 좀 줄여야 된다든지, 예? 뭐 이렇게 이제 변화할 때는 약도 바로바로 이렇게 좀 적게 먹거나 느려 먹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딱 주면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주사를 줬는데 엄마 많이 줬네? 뺄 수도 없어요. 그냥 계속 4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약을 안 먹겠다라고 우겨가지고 너는 꼭 약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주사약을 매우 비협조적이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그런 환자들 경우에는 나름대로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최소량만 쓸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죠. 나머지 약은 또 약으로 먹는 걸로 좀 하고 그나마 안 먹을 때는 이 정도라도 좀 있으면 유지면 그나마 낫겠다라는 최소량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리스페달 콘서트라는 약도 비슷한 약인데 리스페달이라는 항정신병 약에 오래 작용하도록 2주 동안 작용하는데 지금 마찬가지의 어떤 단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협조가 안 될 때는 쓰긴 하지만은 대개 이제 약물 협조 자기가 먹을 정도만 되면은 선호하지 않는 선택이에요. 그 다음 콘소타라는 약은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우리가 이제 아동에서 주의력 산만 있잖아요. ADHD라고 그러죠. 과잉 행동장애. 이 장애 때 쓰는 거의 유일한 약입니다. 몇 가지 다른 약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이 대표적이고 요즘 한 가지 정도 더 개발되고 이러긴 했지만은 근데 이 약이 그야말로 껍데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오로스 서강정인데 얘는 이제 제일 오래가게 그나마 메틸페니데이트 중에서 제일 오래가게 하는 약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이런 특별한 제제를 쓰지 않으면은
대개 먹으면은 서너 시간이면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으면은 약효가 떨어져서 점심에 한 번 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까지도 유지가 되려면은 저녁쯤에는 한 번 더 먹기도 해야 돼요. 근데 폰스타는 아침에 한 번 먹으면은 저녁까지 가는 거죠. 네. 저녁 이후에는 뭐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 뇌를 활성시키는 약이니까 쓰면은 잠을 떨칠 수 있는 계열의 약이거든요. 활성제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오히려 먹으면 잠을 못 자죠. 네. 활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녁인 약을 안 먹으니까 이 약은 그야말로 하루에 딱 한 번만 먹고 약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된 그런 제형입니다. 잘라 먹으면 안 되죠. 네. 팍실이라는 약도 그 파록세틴이라는 제제인데 조금 더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가지 않고 혈중 농도가 조금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컨트롤드 릴리즈라는 그런 제제를 만들었습니다. 벤팍신이라는 벨라팍신 제제도 그런 약이 서방적이라는 것들은 대개는 다들 그렇게 천천히 약이 배출되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을 잘라 먹거나 씹어 먹으면 안 되는 약입니다. 웰부트린이라는 약은 좀 커요, 약이. 좀 잘라 먹었으면 좋겠구만 할 정도로 좀 커요. 그래도 삼켜야 됩니다. 못 넘기는 사람들 꽤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약 못 넘기는 사람들 몇 명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은 이 약은 정말 어려운 약일 거예요. 프로작이라는 약은 확산적이라고 있는데 확산적이라는 것은 흡수와 분포를 신속하게 한다는데 쉽게 얘기하면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녹여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 그러면은 몰래 먹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옳은 일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꼭 좀 약을 먹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몰래 먹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확산적은 좋겠죠. 타서 먹으니까. 액상이거나 이렇게 확산적이면은 녹여서 먹기가 쉬운데 정신과 약 중에서 항우울제는 녹여서 먹는 제절들이 꽤 있는 편이고 항정신병 약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런 약들이 있어서 좀 원치 않아도 약을 좀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녹여서 먹을 수 있는 제제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약의 효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수용체에 얼마나 잘 가느냐가 약의 효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뇌에 수용체 100개를 건드리는 게 원하는 효과라고 쳐요. 근데 어떤 약은요, 몸속에다가 한 100개를 넣으면은 그 100이 다 뇌에 100개로 딱딱딱딱딱 달라붙어요. 그럼 잘 찾아간다는 뜻이죠. 사실 몸에서 빙빙 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용케 잘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친화력이라고 합니다. 수용체에 뭐 자기가 발이 달려있지도 않지만은 용케 잘 달라붙는 특성이 강한 거를 친화력이 높다 그러고 그게 약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몸속에 10,000개를 넣으면 겨우 100개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돌아다니는 애들이죠. 좀 붙어볼까? 이렇게 해서 겨우 붙는 애들. 그런 애들은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채울 수는 있어요. 10,000개 넣으면 되니까. 그럼 뭐 100개 넣어서 100개 채우나 10,000개 넣어서 100개 채우나 하여튼 목표는 뇌에 있는 100개를 채우면 그만이니까 둘 다 뭐 결국 양의 차이지 아무 차이 없겠네 라고 할 수 있죠. 효과적인 면에선 그래요. 근데 100개 채워서 100개 나간 애들은 걔네들이 부작용도 100개 정도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000개 넣은 애들은 부작용을 10,000개를 하겠죠. 딴 데서도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화력이 높은 애들은 효과도 높고 다른 부작용은 적어요. 그러면 얘는 좋겠네요. 또 좋지만은 않습니다. 참 이런 게 어려워요. 친화력이 높은 그 부위의 문제가 또 문제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도파민의 친화력이 높다. 그러면은 도파민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항정신병 약으로는 딱이겠죠. 근데
도파민의 친화력이 워낙 좋으니까 워낙 잘 내려서 아까 얘기한 파킨슨 같은 병의 형태를 유발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근데 도파민의 친화력이 약한 항정신병 약은요, 효과를 위해서 약을 많이 넣으니까 도파민의 효과는 얼추 맞는데 도파민의 부작용은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잡다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이 친화력이 높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약이 강하다 아니다를 가늠하고요. 자, 간단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약이 강한 약을 적게 쓸까요? 약이 약한 약을 적게 쓸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100개를 공략하기 위해서 친화력이 높은 애들은 당연히 적게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알이라는 게 효과를 위한 기본적인 용량인데, 물론 이제 그보다 뭐 조금 고용량을 또 한 알로 만들기도 하지만 기본 단위의 한 알이라는 것들은요, 이렇게 묶어보면은 같은 효과를 위해서 맞춰 놓은 약들이에요. 그래서 한 알이라는 기본 단위가 얼추 비슷한데 어떤 건 한 알이 1ml고 어떤 건 한 알이 100ml예요. 얼추 보기에는 똑같은 한 알이지만 사실은 이건 용량으로 보면 100배로 높은 거예요. 근데 강도는 뭐가 더 센 거죠? 오히려 용량이 적은 게 훨씬 센 겁니다. 그만큼 그 부분의 공략도가 상당히 강한 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약은요, 그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금 캐는 것보다 훨씬 더 만들 수 있잖아요. 옛날에 연금술사들 그 금 좀 만들어 보려고 죽도록 했었는데 만들어지나요? 그래서 덕분에 합금이 개발되어서 좋긴 하지만은 금은 못 만들죠. 근데 그야말로 약은요,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고 요만한 것들을 이렇게 개발해서 한번 만들어내면은 진짜 돈이 커요. 여러분이 꿀꺽 삼키는 여기에서 약의 성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뭐 밀가루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그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덩어리를 유지하다 뿐이지 사실 그게 다 약 전체는 아니에요. 약은 굉장히 미리그램, 그렇잖아요. 0.25mg, 10mg, 정말 작은 부분인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1,000원, 2,000원 하니까 야, 이거 우리도 한번 제약해서 괜히 딴소리가 되네. 어쨌든 그런 겁니다. 약의 효과라는 거는 얼마나 친화력이 높은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신욕동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이 1, 2, 3단계 이 정신병적인 취약성,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뭐 우울증이나 인격장애적인 취약성, 그리고 세 번째인 불안장애, 신경증적인 취약성과 약물 치료와도 어느 정도는 연관관계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세 개로 우리가 추격하자고 했죠? 왜 세 개겠어요? 요거 세 개랑 연결이 되니까 제가 세 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단계의 취약성, 어린아이가 대개 한 1세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 개인의 안전성, 이 세상이 살만하고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기본적인 신뢰의 형성의 가장 그 결과물은 도파민의 안정성이에요. 근데 이게 안정이 안 되면 도파민이 불안정한 거고, 그게 그 정신병적인 사이코시스죠. 망상과 환각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상태를 유발하는 병리를 유발하는 거고,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적인 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도파민의 회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뇌에 많지 않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대부분 상당히 중심 부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큰 기본 단위예요. 그 틀이 꺾이면 마치 기둥이 흔들리는 것 마냥 사람의 기본적인 질서 자체가 깨지는 거거든요. 도파민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집안의 그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단계,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덧입혀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1세에서 3세죠. 이제 1세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안전성을 획득한 뒤에 이제 엄마에 대한 경험을 비로소, 그 전까지는 사실 엄마라는 존재를 잘 몰랐는데 엄마라는 존재가 이제 분명하게 등장하면서 엄마와의 한판 승부를 벌이는 한 2년여의 과정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율성을 획득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은
이제 타율성에 해당하는 수치를 형성하게 되죠. 극단성에서 문제가 생기고 컨트롤 이슈, 통제 욕구에 있어서 심각한 병폐를 갖고 있는 문제들이 이 2단계의 취약성인데, 이 2단계의 취약성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은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극단적이에요. 세로토닌은요, 많아도 극단적이고 적어도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거나 적으면 충동성이 높아서, 그래서 우울증에서 자살 시도라는 위험성이 높은 겁니다. 충동적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이 극단성에 상당히 치우쳐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3단계는 이제 그 결함은 없죠. 1, 2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될 기본 단위는 잘 완성이 된 것이고, 이제 좀 복잡한 세계, 엄마와 나라는 대표적인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벗어나서 제3자에게 눈을 뜨고 세상이 참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들을 터득할 수 있는 뇌의 기능도 발휘되고, 그 정도의 이제 수준에서 자기 인생을 영위하는, 그야말로 이제 자기를 밸런스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주도성의 시기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컨플릭트, 갈등을 겪습니다.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결함은 없어요. 그래서 균형만 잘 잡아주면은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역적인, 변화할 수 있는, 나빠지지만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이 가진 신경증적인 시기인데, 이 시기와 가장 관련이 되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은 우리가 약물학적으로 볼 때는 벤조다이아제핀, 항불안제의 대표적인 약 중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약이 이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항불안제는요, 그 잠깐 쓸 때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저도 썼습니다. 옛날에 이제, 오늘은 좀 숫자가 적은데, 그 두란노 옛날 강의하고 뭐 이럴 때는 한 300명, 500명 이런 앞에서 강의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지금은 좀 이제 강의도 오래 해서 술렁술렁 할 때도 많지만은, 오늘도 좀 술렁술렁 하죠? 근데 그때는 정말 떨려가지고요, 약 먹고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약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들 은혜가 되셔가지고, 네. 나도 어려운데 의사가 약을 먹으니 오죽하나 뭐 이러면서 그게 참 격려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을 먹는데 진짜로 약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제가 아마 강단에서 뭐 설교를 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이제는 거의 떨리는 바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래할 때. 노래할 때는 여전히 떨려요. 그게 잘 극복이 안 돼요. 제가 노래 잘하거든요. 안 믿으시던데 노래 잘합니다. 근데 합창할 때도 잘하고 중창할 때도 잘하는데 독창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떨려서. 저는 이렇게 남들의 주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네. 중창할 때도 남들의 주목을 받을 만 하거든요. 제가 테너 파트인데 이렇게 테너 목소리가 들리니까 노래 잘한다고 듣고, 근데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이 사람들에게 분산된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는 그런 인식을 가져요. 근데 혼자서 독창하면은 모든 사람이 날 본다는 그 부담을 저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 아주 그냥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전공의 시절에, 아, 이것이구나. 내가 이걸 먹어야지.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뭐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를 하는데 또 솔로를 맡겨가지고, 지난번에 망친 거 아직도 못 느끼시고 우리 지휘자님은 언제 정신을 차리나 하다가, 내가 그럼 약을 먹어주지 하고 약을 먹었죠. 약을 먹고 노래 딱 쓰는데 덜덜덜덜덜 마음이 떨려요. 어떻게 약을 먹었는데 마음은 이렇게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러면서 약은 영 신통치 않나 봐 했는데 노래가 안 떨려요. 어쩌? 그러면서 야, 이게 사람이, 가끔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랑 몸이 따로 논다는 느낌이 딱 이거구나. 예? 나는 떨려 죽겠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새로운 경험이다. 그래가지고 솔로 할 때는 약을 먹어요.
그러다가 몇 번 먹다가 이제 좀 거만을 떨어가지고 이제는 나도 이제 극복을 했을 거야 해가지고 약을 한번 안 먹었죠. 망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게 사람의 어떤 영역이 있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는 이제는 안 먹어도 떨리지 않고 약 안 먹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영역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약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에는 상당한 지지를 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못했던 걸 할 수 있게 변화를 시켜주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는 아니더라. 한계는 있더라.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있는 대로 이 정신역동에 대해서 또 취약성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시고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약물학적인 입장과도 일치한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또 아주 교과서적 아니 딱 기계적으로 1:1 대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훨씬 더 이렇게 맞추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너무 이렇게 딱딱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근거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약들 중에 항정신병 약물, 이 도파민 약이란 뜻이에요. 항우울제, 그러면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의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불안제하면 벤조란 약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약 이름을 항정신병약, 항불안제, 항우울증약 이렇게 부르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만 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 나는 우울증이라는 건 나 알겠어. 왜 나한테 항정신병약을 써요? 내가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단계의 취약성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우울증은요. 항정신병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꼭 병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요. 이 시기적인 취약성에 맞물려서 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개 1단계 취약성에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세 약을 다 써요. 왜냐하면 2, 3단계도 취약성을 1단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건 2, 3단계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취약성이 있는 사람은 항정신병약, 항우울증약, 불안약 다 씁니다. 그리고 2단계의 취약성은 이제 1단계는 괜찮으니까 항정신병약은 좀 안 쓰는데 항우울증약 그리고 또 불안장애약을 써요. 그리고 3단계는 그게 꼭 불안이 아니더라도 이 불안장애약을 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을 아셔야지 우울증 약이면 우울에만 써야지 왜 나는 강박증인데 거기서 씁니까?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단계의 이제 전체적인 총론을 마쳤네요. 두 번째 단계인 이제 항정신병 약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효과, 전통적인 항정신병 약물은 뭐를 감소시켜요? 도파민. 이 밑줄 치는 게 졸음을 방지하는데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안 쓰면은 강의를 들었어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밑줄이 이럴 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도파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 어떤 물질과의 관련성에 주목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신경 쓰는데요. 세로토닌, 가바 이런 물질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우울증만이 아니라 이런 정신병에도 관련을 지어서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아까 제가 그림을 안 보여드렸죠. 근데 여기 지금 옆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아까처럼 막 뇌에서 여러 개 작용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죠. 부위가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근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같은 데에서 시작돼요. 하나,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데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네 번째 시작하고 이렇게 회로가 대표적으로 네 개입니다. 거기 도파민이 주로 작용하는 신경회로 몇 개로 적혀 있어요? 3개로 적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개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같은 위치에서 출발한 애들인 것 같죠? 첫 번째 지금 요 SNC라고 써 있는 데에서 시작하는 얘가 두 번째 줄에 적혀 있는 나이그로스트리아탈 패스웨이입니다.
여기 SNC에서 N이 이 나이그르예요.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 컴팍타 이런 이름입니다. 예, 그냥 SNC라고만 생각하시고 그게 여기로 가는 이게 스트리아툼이라는 데거든요. 그래서 나이그레아에서 스트리아툼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나이그로 스트리아탈 패스웨이라고 그래요. 그게 두 번째 적혀 있는 개예요. 예. 얘는 뭘까? 나중에 조금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보니까 VTA에서 시작하는데 메조 림빅입니다. 이게 이제 림빅 시스템이라고 해서 변연계라는 우리의 감정을 조정하는 회로 쪽에 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라고 해서 VTA라는 데서 출발하는데 림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조 코티칼은 어디로 가겠어요? 코티칼로 가겠죠? 메조 림빅은 림빅으로 가니까. 예. 여기가 콜텍스, 뇌에서 우리가 피질이라고 얘기하는 그 뇌의 표면 부위죠. 예. 표면 부위로 가는 메조 코티칼. 우리 사진에는 색깔이 그것만 다르게 찍혀 있죠. 예. 이게 이제 메조 코티칼. 메조 림빅과 메조 코티칼이 결국은 정신병에 관여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도파민을 줄이는 게 치료 효과를 보여요. 그러면은 나이그로스트리아탈이랑 투베로 인펀디블러는 효과와 관련이 없는 거죠. 얘네들을 건드립니다. 도파민이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로는 그 세 개. 여기 아까 조그만 거 보여드리는 게 그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그 조그만 거 하나 있었죠? 여기 안 나오나? 요것이 투베로 인펀디블라. 이거는 피투이터리 글랜드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들을 작용하는 그런 데 영향을 주는 그런 데의 신경세포로 가는 거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 정신과 약은 호르몬에 작용하나요? 이런 질문 하시죠. 근데 호르몬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합니다. 그럼 호르몬은 뭐고 신경 전달 물질은 뭐예요? 호르몬은요, 만들어진 데에서 쩔이 가요. 딴 데로. 그래서 작용을 해요. 몸에 작용을 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은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항히스타민제가 뭐 호르몬 약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고 있는 정신과 약이 호르몬 약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과 같이 호르몬을 건드려요. 도파민이 호르몬을 건드려서 부작용이 호르몬 문제가 나옵니다. 요 투베로 인펀디블라를 차단시키면요, 결과적으로 유즙이 분비됩니다. 프롤락틴이 증가되어서요, 유즙이 나와요. 그래서 항정신병 약을 먹는 사람 중에 유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임신한 것도 아닌데 유즙이 분비되는. 근데 그게 그 항정신병 약만이 아니라 어떤 소화제를 먹었더니 유즙이 분비되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소화제는 어디를 건드릴까요? 도파민을 건드리겠죠? 예, 도파민을 건드리는 소화제가 있어요. 예, 요즘은 잘 안 써요. 예, 그런 소화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파민이 꼭 그 정신병 약만 쓰는 게 아니라요, 소화제라도 개발된 게 있는데 걔도 같은 도파민이니까 부작용으로 유즙 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소화제가 워낙 개발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그 약은 좀 퇴출을 하는 거죠. 같은 약 중에서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메조림빅은 메조코티칼은 둘 다 정신병의 부분이고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마지막 한 가지 이 나이그로스티아탈은 뭔가? 그렇죠. 그건 얘기 안 했죠. 나이그로스티아탈을 가리켜서 추체외로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는 익스트라 피라미다.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이 피라미드가
추체죠. 예. 그야말로 피라미드 모양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추체잖아요. 근데 익스트라는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니까 추체로가 있고 추체외로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피라미드라는 부위를 통과하는 신경이 있고 그것을 말고 다른 데를 통과하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추체로, 추체외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이 나이그로 스트리아탈이라는 얘네들은 추체외로가 됩니다. 추체 부분은 이 사진으로 보면은요, 아까 그 뇌로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이게 교라는 부위고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연수라는 부위예요. 메둘라 오블롱가타 뭐 이런 부위예요. 근데 이 앞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꼭 피라미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추체라고 부릅니다. 모양이 그냥 그래서 그래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추체라는 부위에 뭐가 지나가는가, 뇌에서 우리 몸의 운동신경을 명령하는 회로가 다 골로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가 추체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세포가 다 글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위 피라미드에서요, 서로 방향을 싹 바꿔요. 거의 대부분이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명령하는 명령은 왼쪽 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작용하는 명령은 다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 뇌에서, 뇌 안쪽에서 뭐 뇌출혈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왼쪽 뇌를 다치잖아요. 그럼 어느 쪽에 마비가 올까요? 예, 오른쪽에 마비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로가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오른쪽에 건드리면 왼쪽에 마비가 오죠. 근데 추체로는요, 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긴 하는데 부드럽게 부분에는 작용이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근육을 당길까 말까 이것만 결정해줘요. 그러면 완전히 로봇가 되겠죠. 근육은 당겨라 말라 이 정도밖에 안 하면 우리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로봇처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추체외로, 추체로의 주변에 있는 이 신경세포들이 여러 피드백을 줍니다. 이런 식이에요. 조금만 더, 그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추체외로예요. 그러면 추체로에서 움직이는 거는 이게 뻣뻣하지만은 조금 더 많이 이러면 굉장히 이제 유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컵이 있다. 그러면 잡을 때도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움직여가지고 딱 잡을 수 있게 하는 거는 추체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추체외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추체외로가 망가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손 떨리면서 컵 치고 난리 치는 거죠. 그런 병이 파킨슨이에요. 바로 파킨슨은 이 나이그로 스티아탈 트랙의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이 기계가 로봇처럼 돼버리는 그런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치자면은 이 메조림빅, 메조코티칼의 도파민만 줄이면 좋지 얘까지 건드려가지고 파킨슨처럼 만들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을 개발하면서 하는데 초기 약들은 그렇게까지 섬세하지 않으니까 이게 다 같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친화력이 높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도파민 부작용이 많으니까 유주 분비가 되거나 또 몸이 이렇게 굳는 이러한 부작용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수용체 친화력, 아까 이제 양력학에 관련된 것으로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친화력이 다른가를 비교하는 그 고전적인 표를 한번 보죠. 전통적인 항정신병 약의 도파민 수용체 친화력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5개의 물질을 적어놨는데 이 클로르프로마진 상용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약이 클로르프로마진이죠. 이 약은 거기 보면 6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6페이지에 보면은 네오마틴이라고 처음에 돼 있죠. 이게 다 이제 회사명이니까 이거는 저기 회사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밑에 있는 클로르프로마진이라는 이름은 성분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표현이에요. 회사마다 다를 수는 없는 통용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클로르프로마진이
정신과 약의 1호입니다. 1호. 원래 아까 얘기한 이 결핵약으로 개발됐다가 압불사해가지고 이 정신과 약물 치료를 문을 연 그런 약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할로페리돌이라는 약은 그 친화력표에서 보면은 네 번째 칸에 있죠. 할로페리돌. 좀 넘기면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우시긴 하는데, 그 다음 페르페나진이라고 써 있는 약은 세 번째에 적혀 있네요. 페르페나진, 퍼페나진이라는 성분명입니다. 네 번째 피모자이드라는 약은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데 피모짓이라고 상품명으로 되어 있고, 또 설피라이드라는 약은 두 번째 칸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5가지 약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 라고 봤더니 이렇게 다른 거예요. 클로프로마진 상용량이란 뜻은 클로프로마진 100ml를 넣었을 때 주는 효과를 다른 약은 어느 정도 용량이면 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클로프로마진 100ml로 줘서 도파민을 건드리는 정도를 유지하려면 다른 약은 어느 정도면 되나. 그러면 숫자가 적은 게 강한 거예요? 강한 거죠? 그러면은 뭐가 제일 강한 거죠? 네, 피모자이드가 강도가 제일 강한 거죠. 그 다음에 할로페리돌, 퍼페나진, 설피라이드, 클로프로마진 이런 약들이 순서적으로 친화력이 다릅니다. 친화력이 강하면은 도파민 부작용이 많겠죠. 반면 클로르프로마진 같이 친화력이 떨어지면은 다른 부작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부작용이 항콜린성 부작용이에요. 항콜린성 부작용은 아까 3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입 마르고 변비 생기고 또 초점이 흐려서 시야가 좀 불명확해집니다. 그런 부작용이 항콜린성 부작용이라고 생기는데, 그런 부작용이 되게 저강도, 강도가 낮은 약에서 많은 편이에요. 그 옆에 이제 한알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보통 그 정도 약으로 쓰는 거예요. 보니까 딱 일치하지는 않죠. 그런데 대개 한알이 그 정도 분량으로 개발이 돼서 그 정도 분량이면 거의 비슷한 효과다라고 쉽게 쓰고 있는 편입니다.